여당 거물의원 2명이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과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얘기입니다. 야당이 영입한 인사 역시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종 예비후보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곧 마무리됩니다. 각 당이 지금 제대로 된 후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의 힘은 후보자로 나서기에 부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무성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라고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면전이 시작된 새누리당의 개파 간 공천 갈등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길리서치 홍현석 소장과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상당히 새누리당이 지금 혼란에 빠졌는데요. 우리 최요한 평론가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떤 선거든 간에 살생부라는 건 있어 왔습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명단을 적어서 이 사람들은 살생부 올렸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선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 권력이 결코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의 촉발점이 벌어지면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위기감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박과 친이의 불꽃이 하나 튀었다. 이것이 번져나가느냐 아니면 수그러드느냐 이것이 요 기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늘상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진 거는 현재 권력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죠. 예. 근데 왜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 김무성 대표를 찍어서 뭐 소위 죽여버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무성 대표를? 사실은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비박의 핵심이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 훨씬 더 유력한 인사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거는 김무성 대표고 김무성 대표가 전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실수하고 실언하고 뭐 사과하고 물러서고 굴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올곧이 하나의 핵심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무성 실체는 있고 그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에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죠. 그렇군요. 아마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홍 소장님,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이제 윤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 이유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살생부 얘기였거든요. 살생부도 있었지만 또 공천 자료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내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원래 조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뭐 SNS를 통해서 흘러다녔다 이런 지금 소문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조작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지금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많이들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뒤지고 이런 부분을 갖고서 민감하게들 보도하고 서로 그걸 갖고 자기네들의 우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조사업계에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의도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건 실제 이것이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냐
아니냐 지금 문제인 거고 예. 아님이라는 거, 만약에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가 아닌 그거를 빙자한 새롭게 만든 자료라면은 그는 예. 여론조사의 조작에는 조사 수치의 조작이 되겠죠. 예. 수치의 조작이야 뭐 특정 개파나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거하고 또 여론조사의 조작은 또 별건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궁금한 게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가 그 원본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원본이 아닌 별 유사한 그거를 이야기해서 유사한 어떤 다른 자료가 나왔는 건지 그것은 지금 파악을 잘 안 됩니다. 일단 여의도 연구원 측에서는 원자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발표한 내용이 조작될 경우 법적 처벌은 안 받는다요? 안 당연히 받는가요? 그 조작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이 조사 과정에 조작을 했거나 예. 그 조사 실제 결과하고 상관없이 조사를 수치를 바꿔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징역뿐만 아니고 지금은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벌금도 굉장히 그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최영환 평론가님, 예.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서 이게 SNS를 통해서 번지고 살생부 얘기가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도 막 유출을 시키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예. 이렇게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대결 구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에 이제 일종의 구전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람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세 사람 이상에게 같은 내용을 듣게 되면 사람은 믿어버리거든요. 네. 그걸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네. 거짓말을 계속해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간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게르만 민족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시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 중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다른 세 사람 이상한테 들었을 경우는 그건 유권자든 후보자든 캠프든 사람이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건 누가 했든 게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타겟을 삼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지극히 공격적인 정치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홍 수장님, 여야를 불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홍 수장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게 바람직한지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볼 때 하나 제도적인 문제죠.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게 바람직하냐. 저는 여론조사 업계에 있지만은 예. 반대합니다. 예. 왜냐,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 정치를 하는 이 정당인데 당의 주인은 국민도 중요한 그 당의 지지자이지만은 당원이 핵심 그 근간입니다. 그렇죠. 이 핵심 근간인 당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후보 공천이 아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물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당원이라든가 이런 정당 정치의 근간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당원들의 그 양성이나 당원들의 활동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론조사로서 후보를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해보면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제 해보면은 조사 방문론상 오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표본의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한 표본수를 한 그 표집 오차인데 그것 외에 비표집 오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여론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1000명 조사에도 3.1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상의 오차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0.1%라도 앞서는 후보가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 조사 방법론을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고 그냥 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 그 선출을 이 민망한 문제를 여론조사 기관에 그 위임한 것 이런 절차상 어떤 타당성은 쫓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최영원 평론가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언론사들은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그걸로 그냥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아니죠. 절대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오차가 있고 예.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저열하다라는 거, 낮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원 교육과 함께 과연 여론조사가 무엇이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까지 다 같이 되어야 한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1997년도에 공선법이 만들어질 때 예. 여론조사를 만들 때 그때 굉장한 그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임 끝나는 무렵에 이제 그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 공선법이 만들어지는 취지가 뭐냐면 돈과 예. 조직은 최대한 묻고 예. 그 대신 정책은 최대한 그 풀어주는 방향으로 공선법이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지면서 여론조사는 정책 활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만들고 하라고 해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으로 분류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는 거는 선거 비용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근데 근자에 지금 보면은 저희들은 여론조사 업계에다 의뢰를 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기억에 후보자들한테 여론조사 자기 지역 정책 개발이나 공약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의뢰 받아본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전부 다 지지도 조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유리하면 발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고 이 지금 그 정책 관련 여론조사는 과거 선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큰 문제는 과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지를 정책 선거 유도로 해서 법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해준대.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전략 공약용으로 쓴다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번에 국회의원 뽑아놔 봐야 전임 국회의원보다 더 질이 못할 수도 나지. 그런데 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면 발표하고 아니면 발표 안 하거나 왜곡하고 그런 이럴 수 식의 있다는 용도 거죠. 오로지 그런 용도 외에는 네. 전략용 외에는 쓰지를 않고 네.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최 평론가님, 네. 그 윤 의원이 예. 오늘 여러 번 김무성 대표를 찾아갔어요. 예. 만나려고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예. 회의 끝나기 전에 대표실에 가 30분인가 20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예. 근데 뒷문으로 나가셨죠? 예. 왜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예. 그 이전에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는 것과 지금 그 뭐 취중 진담이라고 예.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김무성 대표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랄까 차도살인이라고 할까요? 예. 윤상현을 침으로 말미암아 친박계 전체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즉 적어도 공당이라고 했을 때 당대표를 흔드는 당대표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계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공당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반박 내지 비박 쪽에서는 뭉치는 효과가 있고요. 친박 쪽은 흩어지는 효과가 있죠. 예. 흔들리고 있거든요.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선거 전까지 갈 것이다. 왜? 선거 전체를 자신의 컨트롤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청와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박계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비박계가 기다리고 뭐 계속 양보하는 예, 입장이었잖아요. 밀려갔죠. 그럼 드디어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예. 공격의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 상황이 볼 수 있나요? 바뀐 거죠. 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갔는데 더 밀리면은 뭐 리더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마지노선까지 왔다. 이제는 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말씀하시죠. 선거를 유심히 보면은 재미있는 게 사실은 옛날의 선거는 여야 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당 간에 공격하고 정책을 내놓고 뭐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데 유심히 보면 이번에는 예. 여야 간에는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야당 내, 여당 내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야권 내의 어떤 분당 지금 그 갈등은 익히 잘 아는 바고 예. 이 그 여권 내의 지금 갈등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개파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 내의 이 갈등 구조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박근혜 이제 친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걸 중심으로 한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려온 그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 공화주의적 노선을 띠고 있는 세력들이고 이 친이는 YS를 따라 들어온 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YS를 생각하면은 두 진영이 쉽게 화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친이라고 부르지 않고 YS 칠드런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이라고 바뀌어졌는데 이 두 진영이 보면은 인맥도 그렇고 가치 지향이 좀 다릅니다. 친이계들은 보면은 공화주의 노선보다는 약간 그 신자유주의 노선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 가치 지향이 이런 것도 다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옛날 위에 보면 YSD와 박정희 대통령 관계를 놓고 구원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갈등이 생각보다 크게 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분출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자, 최희원 평론가님. 이양 공천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를 쳐낼 수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원래의 그 구도를 봤을 때요. 박근혜 그러니까 정권에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질 거지 이렇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총선은 어떻게 치러질 거지 그림을 뭘로 봤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유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박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선거의 구도를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즉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는 거는 진박만 박근혜냐 박근혜 팀으로 만들고 나머지 반박 내지 야당 전체 다를 반 박근혜 쪽으로 해서 갈라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 구도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필리버스터가 나와서 이젠 기회가 왔다.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에서 이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 개혁이 아니냐의 구도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무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면서 나타난 상황은 지금 여전히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구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아니냐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이 야당이 아니라 야당은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바로 최전선에 바로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무성을 날릴 경우에는 새누리당이라는 당적 형태가 완전히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새누리당은 저래놓고서도 탈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래놓고서 분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의 무서운 장점이자 어쩌면 그건 또한 안으로는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홀로만 세워놓든지 그리고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전체 구도를 밀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홍 소장님 이 연관돼서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국민의당이 지금 어쨌든 통합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국민의당이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추이가 보면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안철수 지금 공동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치 개혁을 지금 창당된 이후에 지금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당할 때는 그 친노 세력이나 뭐 당파 그러니까 당파성을 이야기하면서 탈당을 할 때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미래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지율이 높았죠. 그러나
탈당해서 실제 창당을 해서 사람이 모이는 걸 보면은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와 현실의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면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정체 또는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통합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요. 뭐 싸운다기보다 내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배수의 진을 친 거고 또 김한길 선대위원장도 배수의 진을 쳤어요. 어쨌든 탈당도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발언을 했으니까 통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뭐 통합이라는 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송 선생님께서 먼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안철수 공동대표로서는 탈당을 할 때 호남으로부터 굉장한 신뢰와 지지도를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탈당하고 나면서 자기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새정치라든지 예전부터 얘기했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비전을 보이겠다. 국민들은 미래 비전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가 않고 그저 낙엽 쓸듯이 따라온 사람들 해서 예전의 정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국민은 지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고 천정배고 김한길이고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건 완벽하게 김종인의 수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광주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호남에서는 경쟁하자,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라고 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은 연대를 할 것이다. 근데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경쟁할 것이다라는 이거 봤거든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느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홍 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당들은 나름의 기준으로 공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눈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그런 경우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최 의원을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지민 기자입니다. 자타공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박 감별사라고까지 불리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 네트워크 총선넷이 지난 3일 발표한 공천 불가 명단입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넷을 신고했습니다. 총선넷이 제시한 부적격 이유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최 의원 측은 검찰 수사를 근거로 중진공 채용 비리와 최 의원이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최경환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지난 1월 최 의원을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직권 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그 취업을 시켜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 청탁 사실은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마저도 감사원이나 검찰이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참고인 조사로 이제 서면 조사하는 식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는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왜 믿을 수 없을까? 이미 공개된 단서들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최경환 의원실의 보좌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 면접을 했는데
면접 자리에서 이 친구가 너무 대답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께도 누를 끼칠 것 같다. 이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사님께서도 가실 때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러 가셨는데 결국은 돌아오셔서는 지시를 권태웅 실장한테 그냥 시켜라 이렇게 해서 당시 중진공 부이사장은 국회에서 최 의원의 개입 정황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증거. 불합격 예정이던 최 의원실 인턴 출신 황모 씨의 점수를 조작한 권태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이 임채운 현 중진공 이사장과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치료하니까 친구가 진행해서 치료하니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양쪽이나 얘기했어. 생전 양쪽이나 중요하고 전체에는 치명 보호가 항상 보고서 나온 거예요. 지난해 12월 공개된 이 녹음 파일에는 임채운 현 중진공 이사장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 상황이 포착돼 있습니다. 권 전 실장은 이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미리 설정한 인물로 피의자를 한정한 채 중진공의 내부 비리로만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뒤 이 의혹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인사청탁자들을 제외하고 청탁에 의해 부정 채용을 지시한 박 전 이사장과 지시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권 전 실장만을 기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지만 범죄가 아닌 부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중진공 채용 관련 감사 보고서. 채용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압박을 가한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을 외부라는 표현 뒤에 숨겼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박철규 당시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다른 윗선들은 순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진공 내부에서 채용비리 감사를 했던 이영애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까지도 중진공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 전 의원과의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호 씨는 경남 진주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인사청탁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은 경북 경산에 출사표를 던지고 진박 실세 중에 실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담합에 동참하지 않은 권 전 실장은 중진공 내에서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악의적, 계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권 전 실장은 또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직위 해제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총선 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앞서 기사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총선 넷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까? 네, 고발이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문제 제기한 내용이? 이를테면은 명단이 좀 편향적이고 그리고 이념 편향적이라는 이야기까지 좀 하면서 특정 어떤 그 세력을 위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경환 의원이 이제 총선 넷에서 볼 때에 부적격자라고 판단된 기준이 단순히 이번 중진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저희 총선 내에서 공천 명단을 선정하는 과정이 실은 저희가 뭐 선정을 한다라기보다 지금 저희는 각 지역 그리고 이런저런 의제 네트워크에서 자기들이 선정한 리스트들을 올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선정을 통한 것들에서 다시 선별을 좀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도 있고 역사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좀 여러 군데에서 좀 겹쳐서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나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건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부문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벌에 특혜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노동계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최 선생님. 최경환 어떻게 정치권에서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큰 인물로 뜰 줄은 몰랐고, 그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내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속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정했는데, 이 사람이 그 부총리가 되고 나서 나온 것이 초이노믹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이거노믹스 들어봤고 대처리즘 같은 거 들어봤는데 그 한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거기에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라는 이 희한한 별명이 붙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재 지난 2기 박근혜 권력에서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고 경제 정책을 집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로 들어갈 때 인사청문회 할 때 7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면서 진보 쪽의 아젠다를 먼저 가져왔죠.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경제성장론으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통과되고 나서 경제성장론으로 바뀐 거죠. 이거를 봤을 때 과연 그 최경환 총리 그때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바꿀 정도로 스스로 능란한 여우 내지 뭐 이렇게 교활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하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모른다. 이것이 이건지 저것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진에서 정리해 준 것을 가지고 갔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있었던 그만큼 교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이 국장님. 다른 사람도 이제 어쨌든 여기 낙선 운동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람이 많은데 유독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경환 의원이 반발하는 내용이 실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제시한 것도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 총선 내세에서 걸러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환 선생님, 그 최경환 의원이 진박 감별사다. 병아리 감별사는 들어봤어도 진박 감별사는 또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소위 이제 TK 지역에서 그렇죠. 그런 행동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선거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표 지키기, 상대표 깨기, 그리고 산토끼 잡기. 내표 지키기 방법에서 나를 지지하는 그 표 다지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 표를 깨는 것은 상대방의 이슈를 던지든 뭘 하든 간에 깨는 거고, 중도층을 잡는 산토끼 전략이 따로 있는데 바로 진박 감별사로서 돌아다니면서 바로 상대방 표를 지지하는 것을 깬 거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 진박 감별사로 오면서 거기에 유권자들을 이슈를 던져서 깬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표의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요 안에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선거는 전체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크게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절대 그건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 의원 외에도 총선 내시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후보들이 더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 공천 부적격자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예비 후보들이 거론되는지 부적격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는 33개의 연대기구와 천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낙선 리스트 발표를 통해 총선 후보를 감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바라는 정책을 약속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발족한 단체입니다. 지난 3일 이 2016 총선 넷에서는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에 포함된 예비 후보 9명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으로 현역 의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와 예비 후보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갑 황우여, 경북 경산 최경환, 강원 춘천 김진태, 서울 노원갑 이노근 예비 후보입니다.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또 경북 경주 김석기, 충남 서산태안 한상율, 울산 남구갑 박기준, 대구 달서울 김용판, 인천 계양갑 김현종 예비 후보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자세히 다룬 최경환 예비 후보를 제외한 8명을 중심으로 총선 넷에서 밝힌 부적격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예비 후보 먼저 보겠습니다. 황우여 후보입니다. 현 19대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방치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황 후보는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고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떠났습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오는 11월까지 집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육대란 문제도 있습니다. 황 후보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떠넘기는 근거가 돼 결국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입니다. 현 19대 국회의원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 출신입니다. 잦은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4차례 제소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그 막말들 보겠습니다.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색깔론을 불러일으킨 막말들입니다. 세월호 관련 망언도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원구청장을 지낸 이노근 후보 보겠습니다. 반환경정책을 고수하고 잦은 막말과 사회갈등 조장으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환경을 이유로 모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파기되거나 그로 인해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다라는 이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한 막말이 회자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게 한 말들입니다. 김석기 후보 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용산 참사 책임자이고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중도 사퇴 반복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세입자들이 남일당 건물 막루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김 후보는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에도 제대로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위해 맡은 공직을 벌이는 행동을 거듭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 국세청장 한상률 후보입니다. 정권에 봉사하는 표적 세무조사를 주도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퇴강 실업을 세무조사한 뒤 해당 내용을 검찰에 신고해 박연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기준 후보 보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입니다.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로 검찰 신뢰를 저하시켰고 대법원에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0년 건설업자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비록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야권으로부터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면직 처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후보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누락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등의 사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18대 대선을 3일 앞두고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비록 집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종 후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한미 FTA를 밀실에서 추진한 협상의 최종 책임자라는 사유로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교섭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역시 그 이유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지 않도록 싸웠다거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6 총선 넷은 오는 15일 2차 낙천자를 발표합니다. 누가 포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1차로 9명이 선정이 돼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당이 8명, 야당이 1명이거든요. 이게 편파적이라는 지적 없습니까?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네.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당이라는 것은 뭐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정책을 운영하는 그 결과물 혹은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은 당연히 여당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잘못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의원으로서의 자질, 이를테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기준 앞에서 야당과 여당의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걸러지는 과정을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그 일반 여러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올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명단을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 최유한 평론가님, 이런 낙선 운동이 선거에 이번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일정 정도 이게 치열한 경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것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은 절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슬로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캐치프레이즈라든지 후보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훨씬 더 유능한 새누리당이 우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낙선 이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국장님, 청년 단체들이 공천 부적격자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제재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안 그래도 현재 공직선거법 자체도 실은 국민의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법 자체도 그렇지만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뭐 저희 총선 내에서도 이제 그저께 이제 서울 선관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선거의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함이 밝혀졌었던 뭐 국정원 댓글 부대라든가 군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좀 잘 전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경고성으로 그렇게 제재하는 건 공정성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낙천 운동도 그 정보의 제공의 한 단계로 봐야 될 텐데 네. 그거를 선관위가 제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제 한 가지 더 최영환 평론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야당이 왜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김현종 후보로 내세웠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발언한 내용 보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이 야당이 공천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당이 공천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을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비상대권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공천한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비참했어요. 왜냐?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은 일관성에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일관성이 밥 먹여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는 국보위에 들어갔을 때 난 거기서 부가지세 거기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완용을 비판할 이유가 없죠.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에서 일했던 독재에 부역했다고 비판할 이유가 없죠. 왜? 일관성이 밥 먹여주지 않고 경제라든지 다른 것이 밥 먹여주니까요. 이런 것들이 현재 야권의 선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선거 끝나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선거에 이겨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나요?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승훈 국장님, 이게 지금 2011년 제주 강정마을 시위 진압 책임자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윤종기 씨인데요. 이분은 혹시 총선 내에서 낙선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상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2차 발표를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저희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네트워크에서 올라온 명단을 사실 회의하고 또 싹 다시 걷습니다. 다만 힌트 정도라고 하면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들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언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그 우리 최영환 평론가님, 지난 선거에서도 낙천 운동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가장 그 커다란 영향이라든지 그 한국 사회에 끼쳤던 것이 2000년 1월에 412개 단체가 모여서 낙천 운동을 했었죠. 그게 총선 시민연대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아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어떤 단체가 정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낙선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내지 자극을 준다, 내지 잘못된 후보 낙천해라 라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이렇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활동이 있기 전에 당에서 이런 활동에 빌미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당 민주주의고 정당 정치고. 근데 그것이 한국은 통하지가 않는다. 그 뭐냐 하면은 계파 정치 내지 기득권 정치 이런 것들로 다 똘똘 뭉쳐 있는 비정상적인 정당 정치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그 시민단체가 자극을 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이제 야당조차도 지금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요. 참 한국 정치 앞으로 발전하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승훈 국장님,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이제 의견이나 여론을 받는 걸 이제 지난 일요일까지 6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팁을 잠깐 주시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2차 발표에도 여당이 절대적으로 맞나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론가님. 아니 여당이 왜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승훈 국장이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 가능성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권력이 없는데 무슨 비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입장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 또 거기서 많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비리라고 하는 건 권력이 많은 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을까요? 이거는 트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정치권이 바라보는 눈과 일반 시민 사회가 아니라 일반 상식 있는 국민이 바라보는 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르냐? 이미 시민사회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정권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 시기에서도 정치권은 발전하지 않고 기득권 정치에서 매몰돼서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끌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극명하게 실패했던 것이 열린우리당의 실패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정치권이나 그거를 바라보서 속만 터지는 국민들이나 한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밑에서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고 권위주의 타파가 무엇이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 이명박 정권 딱 들어서면서 딱 정체가 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집이 아니고요. 정치권의 눈과 국민의 눈이 맞지 않았다. 맞지 않는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좀 국민의 눈을 좀 의식을 하고 그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훈 국장님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낙천 운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것은 기억, 심판,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그런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한 권유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낙천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럼 또 낙천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약속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국가기관이나 혹은 더 중요한 건 요새 관변단체들, 관변단체들이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감시하는 캠페인도 계속 벌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감시 잘하셔서 이상한 사람이 국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오늘 첫 바둑 대국을 펼쳤습니다. 알파고가 실수를 하면서 대국 중반까지는 이세돌 구단이 승기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1패로 대국은 마무리됐습니다. 30여일 뒤 또 다른 세계 대결이 펼쳐집니다. 4.13 총선, 바둑과 마찬가지로 선거 역시 수싸움입니다. 끝까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 역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둑 대결엔 걸려있지 않은 우리 유권자들의 삶이 선거 결과에는 직결돼 있습니다. 때문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 잘해야겠습니다. 투표의 힘, 내일 뵙겠습니다.